안녕하세요. IMS 연구센터 이승현입니다.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이 국제공인 물류 전문가 CPL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격증이 지금 유명한 자격증이고요. 우리나라에는 2003년도에 도입이 돼서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 대부분이 좀 어려운 자격증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CPL은 우리나라에서 SCM 관련된 자격증이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 CPIM, CPSM, 그리고 CPL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물류 쪽에서 업무를 보시거나 기업에서 물류 관련된 정책이나 아니면 조달 쪽에 계신 분들 많이 하시고요. 생산 쪽에 계신 분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와 관련돼서 정의가 미국의 경우에는 좀 넓습니다. 넓어서 물류 범위를 어떻게 보냐면 구매 쪽을 이제 뭐 조달 물류, 그리고 생산 쪽을 생산 물류, 그리고 완제품 만들어서 시장에 뿌리는 활동을 유통 물류,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고객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것까지 물류를 보기 때문에 설계 쪽에 계신 분들도 시험을 보십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보십니다. 군에서도. 그래서 지금 군인 중에서 CPL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지금 대령님이시고 한 분은 소령님 되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시험을 보시는데 이번 시간에 이 자격증이 어떤 거고, 시험을 보실 때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고, 시험 방식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주요 이제 지금 지식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을 이제 드리는 내용들이 이제 1편이고, 그 다음에는 이와 관련된 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CPL 관련돼서.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쉽게, 이 시험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우선은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 어떤 내용인지를 공부하기가 좀 좋은 어떤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유튜브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기 전에 당연히 이제 이 CPL이 어떤 자격증이고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고 소개는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올라가는 내용들은 각각의 주제별로 시험을 준비한 분들에게 유익하게 영상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영상들이 여러분들 공부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격증 명칭이 나왔는데요. 자격증 명칭은 앞에 이제 certify는 뭐 지금 이제 인증서라는 뜻이고 자격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물류 전문가에 대한 인증서 한 자격증이고요. 자격증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197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수여하는 인증기관은 세계물류협회에서 수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물류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미국에는 어떤 자격증이 있냐면 수송 전문가, 수송 및 그 다음에 운송 전문가 이런 전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CTL이라고 해서 수송 및 물류 전문가, 트랜스포테이션 앤 로지스틱스 이쪽에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범위가 약간 제한적이고 물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자격증은 CPL이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물류관리사가 있잖아요. 물류관리사는 보통 이제 사이트 가서 보면 뭐 KCPL 이렇게 지금 부르시는데 지금 이제 이 자격증은 미국에서 수여하고 그리고 시험은 전 세계적으로 봅니다. 같은 날짜에. 그래서 유럽에서도 보고 뭐 싱가포르에서도 보고 대만에서도 많이 봐요. 대만에서도 많이 보고 중국에서는 지금 안 보는 걸로 알고 있고 일본에서도 봅니다. 일본에서도 보고 이쪽은 이제 좀 배울 게 좀 있기 때문에 보고 영국에서는 별로 좀 안 보는 편이고 영국은 별도 자격증이 있거든요. 물류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유럽 쪽은 이제 물류가 좀 발전돼 있고 그다음에 물류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네덜란드 뭐 이런 데서도 지금 이제 물류와 관련돼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시험을 보십니다. 우리나라도 2003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2003년에 들어왔는데 2003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응시자들이 있고, 물류 쪽에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자격증이지 않을까. 되게 이제 두 가지 얘기하죠. 미국 자격증에 CPL이 있더라. 두 번째, 어렵다더라. 어렵다더라. 어려워요. 자격증 그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자격증이 이제 CPIM하고 비교해 봤을 때, CPSM이 있는데, CPL이 좀 어렵습니다. 따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한 해 응시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CPL은.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이제 각 세부 항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 설명을 들으시면, 이게 좀 준비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제 취득하게 되면, 근데 이제 자격증은 이제 희소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지금 이제 희소성이 생기죠. 가치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 자격증은 들어와서 한국의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는 아니고 한국에서 지금 자격증을 시험 본 지가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물류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이제 분야에 있는 분들에서 지금 많이 이제 다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하니까 물류 쪽에 업무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진 않으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희소성이 있죠. 희소성이 있다는 건 부가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이직을 하거나 이 자격증을 잘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죠. 대신 어렵다. 그냥 나도 있어. 이런 자격증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따기가 어렵다. 우선은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대상은 여기 보시면 물류 쪽이나 생산이나 구매나 SCM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무자들에 대해서 인증기관이 이제 세계물류협회인데 세계물류협회에서 수여하는 물류 분야 국제자격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약간 좀 말이 안 맞죠, 그죠? 대상자는 물류나 생산이나 구매나 SCM인데 그게 지금 이름은 이제 물류 전문가, 그래서 물류 분야의 국제자격증이니까 말이 안 맞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물류를 보는 범위가 좀 다릅니다. 이 물류에 대해서 보는 범위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물류를 어떻게 보냐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활동을 물류로 봅니다. 첫 번째가 조달 물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산 물류. 그리고 세 번째가 유통 물류. 그리고 네 번째가 고객 지원. 이렇게 네 가지 활동을 물류로 봅니다. 조달 물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구매나 업체 선정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업체 관계 관리 이쪽이고 그 다음에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 생산 계획자고 생산 라인 세팅하고 송제하고 재관리하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물류라고 얘기하는 게 수송, 유통제어 관리, 수요 예측,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물류센터 관리, 자재 취급, 포장, 그 다음에 주문 처리 이런 쪽이 이제 유통물류 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죠. 그 활동들. 그러니까 우리는 협의의 물류를 좀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물류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고객 지원인데, 고객 지원은 어떤 경우에 특히 필요하냐면, 제품을 고객한테 팔고 나서 고객이 사용하는 기간까지, 그 기간이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는데, 그 기간까지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해주거나, 교체해주거나,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업데이트 시키는 활동들이 고객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느 품목에서 특히 중요하냐면 장비류가 중요하죠. 우리가 장비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대표적인 게 자동차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통 한번 사면은 다음에 내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바꾸기 전까지는 그냥 꾸준하게 잘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살 때
지금 해당하는 회사에서 우리는 그냥 팔기만 하고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근데 팔기만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쓰다가 뭐 고장 나거나 아니면 뭐 교체하고 싶은 건 그냥 당신이 알아서 주변에 카센터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못 사죠. 못 사죠. 그 기업에서 어떤 설비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업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업체예요. 그런데 굉장히 싸요. 왜 싸냐 그랬더니 우린 팔기만 한다. 그래서 이거 한 10년 쓸 건데 20년 쓸 건데 그러면 중간에 고장 나서 문제 나면 어떡하냐 그러면 니네가 알아서 구해서 다 만들어서 써라 이러면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객 지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애프터 서비스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객 지원과 관련된 기간은 얼마 정도냐면 사용기간, 평균 사용기간이 얼마냐 해서 20년이다 그러면 20년 동안 쭉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지원을 보면은 뭐 20년 중에 한 2년까지는 무상보증이고 2년 이후부터는 이제 유상보증이고 실제로 이제 고객은 뭐 유상하고 무상하고 구별을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지원 기간이 얼마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지원 기간 자체가 길면은 그만큼 이제 안정적으로 그걸 계속 쓸 수 있다는 거니까 지원 체계에 있길 바라죠. 그래서 물류 범위는 이렇게 4가지가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4번째는 지원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인데 조달이나 생산이나 유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본 세팅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상황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지금 이제 보완적으로 강화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객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부분이 만약에 고장나서 센터에 들어오면 공급자는 교체해준다, 뭐 수리해준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절차를 가지고 교체한다. 근데 그 교체하는 절차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까다로운 것만 수리하는 이쪽에서 수리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제품을 또는 장비를 시장에 공급할 때 미리 설계 단계에서 그걸 다 정해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지원 체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고객 사이트에서 고객이 쓰다가 이런 거 문제됐으니까 해주세요 했을 때 가만히 있어 보자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은 그 기간만큼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 장비를 쓰거나 제품을 쓰는 고객 입장에서는 그걸 못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비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파급 효과가 커지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 지금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 지원책을 갖는다는 얘기는 설계 단계에서 처음에 제품에 대해서 또는 장비에 대해서 설계할 때 처음부터 원칙을 정해서 그 다음에 설계 과정 안에서 지금 이제 그것들을 분석을 해서 딱 만들어졌을 때 이미 제품이 딱 만들어진 순간에 지원 인프라가 딱 세팅되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설계 절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CPL은 어느 분야에 계신 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냐면요. 기업 내에서 운영과 관련된 구매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생산 쪽에 계획을 짜시거나 아니면은 유통 쪽에 또는 물류 쪽에 전문화된 회사들이 있죠. 또는 유통기업에서 다 하실 수 있고 또 지금 이제 고객 지원과 관련돼서 지원 능력 설계, 대표적인 게 뭐 정비 능력 설계 한다거나 또는 서비스 능력 설계한다거나 설계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지금 미국에서는 이 자격증 체계가 이와 같이 됐냐면 미국 정부는 장비를 구매할 때 장비만 사지 않고요. 장비에 대한 지원 체계도 같이 요구합니다. 기업들로부터. 그것도 지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정성적으로 얘기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계량화된 어떤 지금 이제 값으로 그리고 성과 지표로 그리고 거기에 성과 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절차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가 없고 미국 정부는 물건을 살 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지금 기업 안에는 미국 정부에다 장비를 공급한다 아니면 또는 뭐 기업 안에서 B2B 같은 거 한다 할 때는 이런 지원 체계 같은 것들을 정량화된 체계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설계 안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자격증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고 이쪽에 주로 이제 자격증을 따는 그런 이제 사람들은 어디가 많냐면요. 사실은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정부에 있는 담당자들이 땁니다. 정부에서 다시 말해 그 정부 중에서 특히 육군이나 미국 공군이나 해군 쪽에서 많이 땁니다. 그쪽에 이제 조달과 관련돼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
어퀴지션이라고 해서 획득 쪽에 관련된 분들이 자격증을 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업체들로부터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통신 장비를 5년 동안 공급할 건데 이러이러한 지원 체계를 가져간다. 그러면 이게 정말 타당한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통신 장비를 썼을 때 정부에서 또는 이제 군에서 이런 작전을 수행할 때 이 장비를 썼을 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쓰고 잘 쓸 수 있는지 평가하는 평가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군인 중에서. 그래서 이제 군인들도 많이 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그 군인이 대령이나 소령 되시는 분들이 어느 쪽에 있냐면 그 군수 지원과 관련된 쪽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물류의 범위가 이렇게 넓고, 그리고 이 물류의 범위가 넓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은 이제 물류 분야의 자격증인데, 우리가 생각한 물류 범위보다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응시 대상 하시는 분들은 이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시험을 보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가 인증기관은 어디냐면 세계물류협회입니다. 세계물류협회고요. 세계물류협회고 사이트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물류협회는 조금 이제 늦게 조직이 만들어졌고요. 일반적으로 미국에는 이런 전문 기관들이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품질협회 하나, 시스템 설계 하나, 그리고 지금 구매 쪽 하나, 생산 쪽 하나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협회들은 다 미국에 실제로 어떤 정책을 지금 이제 잘 구현할 수 있게 기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전체가 미국 정책에 맞춰서 잘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전문가 집단이에요. 전문가 집단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물류와 관련돼서 조직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군수 물류와 관련된 조직이 하나 있고 그 군수 물류와 관련된 조직이 세계물류협회예요. 쏘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물류와 관련된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엄청나게 조직이 크겠죠, 거기는. 왜냐면 미국이 땅이 넓고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업 물류 쪽에 있는 조직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기업 물류가 그 물류위원회라고 이제 처음 했거든요. 그 이름을 CLM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CSCMP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두 개 있고 그리고 CPL은 어디 조직에서 만든 자격증이냐면 군수물류와 관련된 세계물류협회에서 만든 자격증이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은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류와 관련된 자격증 하나밖에 없고요. 원래 이거 말고 CTL이라고 해서 수송 및 물류 전문가 이런 자격증이 하나 있는데 그 자격증은 범위가 좀 좁아요. 좁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류를 다루는 내용은 CPL이 다루고 있고 이 자격증은 미국에 하나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이제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국내 대행기관은 물류전문가협회입니다. 물류전문가협회고 물류전문가협회 주소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류전문가협회는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 물류와 관련돼서 CPL을 시험을 보니까 이 관련된 업무를 보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협회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교육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출판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되게 이제 교육을 많이 하죠. 교육 같은 걸 많이 하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주로 업무가 이제 자격증과 관련돼서 CPL 자격증과 관련돼서 인증과 관련된 시험 보고 그다음에 시험과 관련돼서 관리하고 그리고 미국에 시험지 보내고 이런 것들 하고 두 번째 업무가 관련된 이제 세미나 같은 거 꾸준히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임은 CPL로 대부분 다 모여져 있는데 사실은 CPL뿐만이 아니라 물류 분야에서 10년에서 20년 오래 하신 분들은 한 25년 정도 되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기업의 물류와 관련돼서 임직원들, 근데 임직원들이라고 해도 되게 임원들이 많죠. 임원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이쪽에 이제 지금 대학교 교수님들도 들어와 있긴 한데, 대학교 교수님들보다는 실제로 조직 자체가 기업에서 또는 산업에서 물류 쪽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들이, 근데 이제 물류 분야가 다 다양하잖아요. 이제 제품의 특성마다, 카테고리마다. 화학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제 식품 같은 경우도 있고, 전기전자 쪽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기계류도 있고, 이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지금 이제 운영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이트 한번 가서 보시면 되고, 그러면 보통 이제 CPL 시험 보시는 분들은 사이트 가서 보면은 국제인증 쪽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험을 어떻게 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런 거죠. 여기 지금 영상에서 소개하려는 게 지금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시면 이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죠. 자격증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자격 조건은 교육을 포함해서 교육 경력. 근데 교육 경력은 대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학교를 얘기하는 거고 총 9년 이상의 그냥 회사에서 이런 분야의 경험이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학은 관련된 전공을 따지진 않는데 안 되는 전공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철학은 안 되고요. 철학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 같은 이런 예체능 쪽 안 됩니다. 그런 쪽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그 다음에 9년 이상의 업무 경력인데 실제로 이제 지금 관련된 증명서가 발급되면 됩니다. 그래서 재직 증명서가 발급돼서 9년을 채우면 다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회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바꾸거나 회사를 이직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고용보험공단에서 요청하시면은 보험료 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증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업에서 5년 정도, 총 9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 경력 있고 기업에서 5년 이상 업무를 보신 분들은 이 자격증을 시험을 보실 자격이 된다.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자격증 이름은 물류 전문가니까 그 물류가 제가 이런 쪽에 했는데 이것도 지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물류에 대한 범위를 넓게 보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서 이런 관계된 업무를 보시면 그러면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방식은 시험지를 봅니다. 시험지를 보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많은 자격증들이 컴퓨터로 보죠. 컴퓨터로 보는데 이제 시험지를 보는 이유가 응시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이 CPL 말고도 SCM 관련된 자격증이 CPIM이 있고 그 다음에 CPSM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CPIM이나 CPSM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국제 자격증들이 미국에서 지금 진행하는 자격증들이 대부분 컴퓨터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응시자가 많아서 그래요. 응시자가 많기 때문에 편하게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여건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CPIM이나 CPSM은 미국에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10만 명 내외입니다. 10만 명 내외. 지금 자격증을 보면 CPL 같은 경우는 1972년도에 만들어지고요. CPIM은 1973년도에 만들어지고 CPSM은 원래 전신이 CPM이에요. 구매 전문가. 그러다가 이제 공급관리 전문가로 바뀌었는데 197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두 개 자격증은 10만 명 정도 됩니다.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이 10만 명 가까이.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면 보유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지금 이제 갱신을 안 하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10만 명 왔다리 갔다리 해요. 뭐 8만 명 됐다가 뭐 11만 명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CPL은 전 세계적으로 3,000명이에요. 3,000명. 왜 그러냐면은 CPIM이나 CPSM보다는 CPL이 자격증이 따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요구되는 지식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지금 구매도 알아야 되고 생산도 알아야 되고 유통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흔히 이제 협의의 물류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설계 절차에서 물류 지원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설계 절차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설계 절차라는 게 그냥 대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지금 이제 모델을 가지고 개량화된 수학적 모델을 가지고 지금 값을 내고 그 값에 맞춰서 지금 실제로 이제 얘는 지금 이제 수리하는 품목인데 또 정비하는 품목인데 어느 사이트에서 하고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몇 시간 만에 끝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고를 몇 개 정도 준비하게 되면 갑자기 이제 지금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정기적으로 이제 수리가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이제 몇 시간 만에 지금 이제 그거를 고객한테 다시 이제 넣어줄 수 있다. 이런 거를 개량화된 값으로 다 만들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범위가 좀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도 많이 응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미국에서 응시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제 현업 경력 자체가 이제 최소 이제 여기 4년 포함해서 5년 이상이잖아요. 그 업무 자체가. 근데 5년 되신 분들은 거의 안 땁니다. 거의 안 따고
되게 그냥 업무 자체가 한 10년 이상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국내에서도 CPL 시험을 보시는 분들을 보면은 요번에 최근에 보신 분들도 대부분 다 회사에서 팀장이나 부장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시험을 봤어요. 딴 건 아니고 지금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응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될 내용들도 이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응시자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CBT를 보고 있죠. 만약에 응시자가 자꾸 많아지고 하면은 지금 이제 컴퓨터로 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자격증 자체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응시를 많이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많이 알아야 돼요. 이걸 아시려면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 시험은 1년에 2번 봅니다. 2번 보고, 특별 시험이라고 해서 컨퍼런스 할 때 한번 시험 본 다음에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냥 동시에 축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2번 정기적으로 보는 거 보시면 되겠고, 5월하고 그 다음에 11월에 첫째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시험을 봅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시험 보는 거는 한국의 경우가 그렇고요. 시험을 만약에 미국에서 본다,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영어권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봅니다. 하루에 8시간 동안 봅니다. 그래서 오전에 2과목 보고 오후에 2과목 보고 2시간 2시간씩 해서 그렇게 봅니다. 하루에 8시간 보는 거죠. 제가 8시간 시험을 봤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 시험 볼 때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CPIM도 시험 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동영상도 올라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CR이나 CPE 같은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CPSM도 시험 보고 그렇게 했는데, 시험이 쉬운 시험은 없어요. 쉬운 시험은 없고 다 어렵고 난해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한계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이런 시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험은 우선은 8시간을 본다는 게 조금 처음에 좀, 이걸 8시간을 아침에 8시부터 보거든요. 8시부터 10시까지 보고, 그 다음에 5분 쉬어요. 5분 쉰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째 시험 보고, 그 다음에 40분 정도 점심 먹고, 다시 이제 2시간 보고, 5분 쉬고, 네, 그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날 때쯤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제 시험이 어땠는지 한번 정리하자가 아니라, 빨리 좀 쉬고 싶다. 빨리 쉬고 싶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한 세 번째 시험 중간쯤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내가 왜 보고 있나? 이걸 왜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게,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선은 이게 왜 한국에서 시험 보게 됐냐면, 삼성전자에서 세계화 일환으로 물류와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겠다 해서 22명을 뽑아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험을 본 거고, 그때 제가 참여하게 돼서, 지금 이제 실제로 한국에서 23명이 시험 봤죠. 23명이 시험 보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그 이후에도 또 시험을 계속 봐야 되거든요. 이제 시험을 22명이 삼성전자에서 봤는데, 다 붙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또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시험을 진행하게 되려면, 그리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자격증은 우리가 이거를 취득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자격증이면 이걸 취득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물류 업무를 볼 때 이 실제로 이제 위상이 달라지잖아요. 위상이. 자격증 보면 네가 지금 이런 자격증 했구나 해서 너 어떻게 공부했냐. 그리고 너 되게 똑똑한가 보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우선 그 사람에 대한 전문성이 인증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국내에서는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 해외에서 물류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다 알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격증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냐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물류와 관련되거나 SCM 관련된 석사학위와 관련된 코스 중에서 이 자격증과 겹치는 부분들은 면제를 해줘요. 그게. 그리고 국가
쪽의 유공자들, 그러니까 군인들 자녀들은 자격증을 볼 때 시험을 대줘요. 특정 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격증을 한국인이 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 만나거나 아니 중국 사람들 만나거나 유럽 사람들 만날 때 야, 이게 뭐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알 테니까 오 지금 당신은 똑똑하다. 그 다음에 또 중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이게 뭐냐 그러면 아 이거 미국의 자격증인데 너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봐라. 겁나 유명한 거다. 결국 이제 이거를 한국에서 들여와서 한국에 있는 분들이 시험을 보게 하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좋은 데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시험을 꼭 봐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 해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한 6시간쯤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걸 뭘 하고 있나 이거를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지금 시험 감독관 분들이 이제 그 협회 여기 지금 세계물리협회 회장님하고 집행위원이 와서 시험 감독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밥을 먹는데 지금 시험 생각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이 어땠냐, 뭐 시험 수준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묻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시험 보기 전에 CPIM하고 CPM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CRE하고 CQ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격증을 이제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 다른 자격증에 비교했을 때 이 자격증 수준이 어떠냐. 근데 아니 별로 이렇게 자격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좋은 것 같다.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 시험 그때 보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 했겠죠. 뭐 이런 시험이 있나. 너무 기니까 그게. 근데 이제 긴 것도 문제지만 이 자격증이 진짜 까다로운 건 뭐냐면 까다롭기도 하고 장애 요소죠. 이게 시험을 4과목 보거든요. 4과목 보는데 한 번에 4개를 다 붙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CPIM이나 CPSM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 보자, 2개 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지금 따갈 수 있는 건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한 번에 4개를 봐서 4개를 다 붙어야 합격이에요. 그럼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봐야 돼, 처음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다시 재응시를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 2과목 그러면 2과목 붙고 2과목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냥 그거고 그냥 다시 봐야 돼, 4과목을. 다만 3과목 합격했을 경우에는 1과목 떨어진 것만 하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3과목 합격하실 분들은 대부분 다 4과목 다 붙을 수 있죠.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게 지금 까다롭게 돼 있죠. 하여튼 여하간에 이제 1년에 2번 보고 그다음에 한국의 경우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서 토요일날 6시간 보고 일요일날 6시간 보고 그게 12시간 봅니다. 자꾸 이제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군요. 이게 뭐 여하간에 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래서 문항은 지금 보시면은 4과목을 봐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4과목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과목당 100개씩 출제됩니다.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첫 번째 100개 중에 몇 개를 맞아야 합격이냐, 뭐 상대평가냐 어렵게 안 합니다. 미국의 인증시험은 어렵게 돼 있지 않아요. CPIM이나 CPSM도 사실 어렵게 돼 있지 않아요. 그냥 어려운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냥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되게 단순합니다. 지금 100개 중에서 몇 개를 맞으면 합격이냐면 60개를 맞으면 합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면 지금 이제 100개 기준으로 해서 평균 점수가 100개 중에 63개 정도 나옵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63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균 점수로는 합격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목이 이제 1번 과목, 2번 과목, 3번 과목, 4번 과목 이렇게 되는데 1번 과목에서 61개 맞고 2번 과목에서 50개 맞고 그다음에 3번 과목에서 65개 맞고 4번 과목에서 70개 맞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여기가 이제 지금 떨어질 때 1번 과목에서 뭐 지금 이제 58점 맞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지금 60개를 넘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되게 이런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준비를 좀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100개 중에서 40개 이상 틀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험에 대한 평가 점수가 높진 않는데 이제 이렇게 과목을 이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합격한 과목은 나중에 안 봐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만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58개 맞고 50개 맞고 60억이 70개 이렇게 맞아버리면 다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도 어렵고 가장 문제가 이제 요 2번 과목이 좀 어려워요. 2번 과목은 설계 쪽이거든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실제로 교체 품목하고 그다음에 수리 품목 어떻게 정하고 그리고 교체 품목이든 수리 품목이든 절차를 어떻게 정하고 그다음에 수리하는 레벨을 어떻게 정하고 이런 것들 다 개념화된 모델을 가지고 써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구매나 생산이나 물류하는 쪽에는 거기서 쓰는 모델들이 다 생소해요. 다 생소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2번 과목에서 좀 고전들을 좀 하죠. 문제도 좀 어렵고, 문제야 뭐 사실은 CPL이나 CPSM이나 뭐 쉬운 게 어딨겠습니까? 다 어려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대개는 이 시험을 볼 때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온 결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100개 중에 60개 맞으면 합격이고, 그 다음에 합격률은 어떻게 되느냐? 합격률은 35% 정도 됩니다. 35%. 최종 합격률, 그러니까 최종 합격률 시험 봐서 그냥 10명 중에 한 3명이나 4명이 항상 합격을 하더라고요. 시험을 보면.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시험을 잘 안 봐서 시험을 안 보는 해도 있었고요. 시험을 보실 때 뭐 2명이나 3명 정도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3명 보면은 1명 붙는 거죠.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시험을 보면 이제 합격률 35%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미국 자체적으로는 몇 프로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한 38%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부족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어디냐 했더니 니네는 파트 2가 많이 떨어져. 그래서 그렇죠. 왜냐 우리는 이제 주로 기업 물류 쪽에서 업무를 보던 분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 수송이나 재고 관리나 물류센터 안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계획이나 이런 건 좀 잘해요. 잘하는데 이제 어떤 부분들이 약하냐면 설계 쪽이 좀 다 생소하고 처음 듣는 얘기고 하기 때문에 그쪽이 좀 약해서 파트 2가 좀 안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특정 파트의 합격률 묻지 않았는데 미국은 군인들도 시험을 많이 보고 주로 이제 이게 아무래도 협회 자체가 군수물류 쪽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트 2는 좀 강한 것 같아요. 좀 강한 것 같은데 3번하고 4번 쪽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목당 100문제 출제되고, 그리고 몇 개를 맞으면 합격이냐면, 지금 과목당 100개 중에 60개를 맞으면 합격이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시험은 한국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이틀 동안 보고 3시간, 각 과목당 3시간, 그래서 오전에 3시간 보고, 오후에 3시간 보고, 집에 가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날 모여서 다시 오전에 3시간 보고, 오후에 3시간 보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만 보거든요. 여기 이제 시험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그러면 영어로만 보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영어를 다 잘하셔서, 대개는 시험 시간 3시간을 다 쓰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험 시간을 다 3시간 쓰지 않고, 2시간 정도 안에 다 끝나고, 그리고 1시간은 그냥 먼저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한번 리뷰 한번 하시고, 근데 이제 시험을 볼 때 워낙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리뷰를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지는 못하거든요. 좀 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과목 그냥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좀 이제 약간 충전을 좀 하자. 그러니까 오전 과목 끝나고 이제 오후 과목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좀 빨리 밥을 좀 먹고 좀 약간 쉬었다가 그다음에 컨디션 좀 이제 좀 올린 다음에 끌어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오후 과목 시험 보자 해서 그런지 되게 오전에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그러면 바로 나가시죠. 바로 나가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후 과목을 시험 보고 하시죠. 토요일 날도 일찍 가세요. 토요일 날도 일찍 가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시험 봐야 되니까, 토요일 날 또 가서 좀 정리 좀 하고, 지금 이제 시험에 대해서, 시험이 되게 분위기가 이런 거구나, 뭐. 실제로 이제, 교육 같은 걸 받고 나서 모의고사 같은 거 막 풀어도 막상 시험 보면은 또 느낌이 많이 틀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시험과 관련돼서 이제, 또 일요일 날 준비하고,
토요일 날 일찍 가세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시험 진행하면 시험 끝나고 나서 일요일 날 오후에 시험 끝나잖아요. 그럼 다 빨리 가요. 그냥 다 빨리 가.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우, 이 시험은 생각하기도 싫다. 막 이게. 붙으면 땡큐인데, 아우, 떨어져도 다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는데, 제가 봤던 분 중에는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분은 이제 그 회사 얘기를 하긴 그러고 전자회사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은 5년 동안 시험을 보셨나?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 보신 거죠. 10번 정도. 네, 실제로. 이게 굉장히, 인내력이 굉장히 지금 이제 많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회사에서 임원하시고 그랬던 거죠.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은 그냥 한 번에 딱 붙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30% 중에서 그냥 한 번에 붙는 분들이 그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합격하신 분들 중에 열에 한 8분은 그냥 바로 한 번에 그냥 딱 붙는 분들이에요. 그게 제 생각에는 그 한 번에 붙는 분들은 시험을 보는 요령을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시험은요, 문제 많이 풀면 잘 봅니다. 그리고 뭐 딴 거는 별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이 문제 원인이 뭐지? 뭘 가지고 낸 거지? 어떻게 응용할 거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신 분들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그게.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영어로 본다. 영어로 보는데 사실은 언어의 문제는 크게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험 관련된 응시료는 지금 정해진 거는 70만 원이고요. 서울 회원이면 비싸죠. 이제 그리고 이제 비회원은 이제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재응시료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이제 빠졌는데 재응시료는 20만 원입니다. 재응시료는 언제까지 재응시료가 되느냐? 그러면 처음에 시험 볼 때 협회에 회원 가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시험을 보는데 그 다음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붙을 때까지 다 재응시료입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5년 동안 보신 분은 10번 가까이 보신 거거든요. 뭐 어느 해는 이제 못 보셨겠죠. 근데 정말 다 봤으면 10번 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볼 때만 70만 원 낸 거고 그때는 70만 원이 아니고 좀 가격이 낮았습니다. 이게 자꾸 올라가요. 물가 인상 때문에 좀 올라가는데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냥 재응시료로 그냥 쭉 시험을 보신 거죠. 그게 그래서 재응시료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PA 관련된 문의는 홈페이지에 가서 메일 내용을 보거나 메일로 문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메일로 하거나 게시판에 올리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제가 영상을 지금 여기 올리기 때문에 밑에다가 그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시면 또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되겠죠. 그죠? 이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아마도 제일 확실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한국에 제가 가져왔고 한국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제 답변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시험 문제 구성인데 첫 번째 과목이 이름이 이제 시스템 관리입니다. 시스템 관리는 이제 물류 시스템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이제 시스템 관리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과목 구성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 1이 은근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과목 1의 특징은 뭐냐면 2번, 3번, 4번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게 과목 1이에요. 그 특징은 뭐냐면 문제 특징은 문제가 좀 짧아요. 짧은 대신에 다 알아야 돼요. 이 과목 1을 풀려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차피 시험을 봐서 그날 하루에 그냥 다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기 때문에 다 아는 게 당연하겠죠. 다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지금 이제 여기 모든 내용이 다 나오죠. 그래서 물류의 범위 할 때 이제 4가지 범위 다 나오고 SCM 보통 이제 조달 물류나 생산 물류나 그 다음에 유통 물류 자체가 다 SCM 체계 인프라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SCM이 어떤 거고 그 안에서 물류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설계 과정 및 지원 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비용 분석 그리고 이제 조직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설계 쪽이죠. 여기가 제일 어려운 쪽.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어렵고 합격률도 가장 떨어지고 점수가 나오면요 정말 40점 나올 때도 있어요. 40점 정도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죠. 내가 CPL 자격증을 좀 따야겠다. 그래서 왜 따냐 그러면 따서 다른 데 이직을 좀 해야겠다. 아니면 뭐 지금 이쪽에 업무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우리 쪽에 위상이 좀 필요하다. 뭐 그래서 다른 이유들이 뭐 자격증 따는 이유야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자격증을 할 때 이쪽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학 나오고요. 우선 이제 기초적인 부분 있죠. 기초적인 수학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정비능력 설계나 신뢰성 설계나 가용도 정비능력 설계 이런 분야들, 그리고 설계 절차, 그리고 물류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교체할 거냐, 그 다음에 수리할 거냐, 교체할 때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어느 랩에서 할 거냐, 몇 시간 만에 끝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서비스 담당자를 몇 명 둘 거냐, 그리고 레이아웃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관리. 설계 개발 자체가 이제 프로젝트로 이루어지니까,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조달 및 생산 지원인데,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조달 물류하고 생산 물류와 이제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및 조달, 그리고 지금 제조 시스템 설계, 생산 계획 및 통제, 재고 관리, 주로 여기서 관리하는 재고가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공급 자재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가지고 생산되는 품목들은 다 여기 지금 이제 계획 체계에서 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품질 쪽. 그리고 이제 여기 생산과 관련돼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실제로 정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 센터는 작업장이에요. 이게 이제 유통이나 그 다음에 자재가 들어와서 나가는 그런 이제 지금 이제 그 물류센터하고 달라요. 정비센터들은 들어와서 수리가 끝나고 나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리가 하는 작업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작업장 형태를 보면 주로 다양한 작업이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온 것처럼 다양한 이제 서비스가 요구되면 거기에 맞춰서 그때 서비스에 맞춰가지고 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태는 주문 생산 작업장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생산 쪽뿐만이 아니라 지원 능력 설계를 할 때도 생산 레이아웃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네,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잠깐 지우겠습니다, 얼굴을. 유통 및 고객 지원입니다. 유통 및 고객 지원이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통과 고객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다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수송 있고요. 비용이 제일 많이 들죠. 그다음에 유통재고 관리, 그리고 물류센터 관리, 자재 취급 및 포장, 그리고 주문 관리 및 고객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들이.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4개의 과목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면은 CPL에서 생각하는 물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금방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설계 쪽 분야, 설계 쪽이 잘 돼야 그래야 해당한 시스템이 세팅이 잘 되니까 설계, 그 다음에 구매 및 생산 지원, 그리고 이제 유통 및 고객 지원 이렇게 물류 범위를 가져가고 이와 관련된 자격증이 CP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CPL 자격증을 땄다는 거는 실제로는 어떤 특정 부분만 잘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업의 운영 체계를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는 또 그런 것들 지금 이해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격증을 많이 보지는 않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상이 지금 보이죠. 저 사람은 저런 쪽에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또 전반적이지만 또 약간 깊이가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 자격증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90점을 맞기는 힘들 것 같아요. 90점. 그게 90점이 나온 적도 없었고요. 우리나라 시험에서도 90점이 나온 적은 없었어요. 저요? 저도 못 맞았어요. 90점. 제 최고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저는 8시간 동안 시험 봤잖아요. 최고 점수가 맞은 과목이 몇 점이었냐면 85점이었어요. 85점. 그리고 제가 시험 볼 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시험 자체가 좀 깊이가 굉장히 있어서 전공자가 아니면은 특정 부분의 전공자가 아니면 맞힐 수 없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근데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점을 맞으면 합격이니까 뭐 그냥 편하게 시험을 봤겠죠. 저는 이제 이 CPL 시험 보기 전에 시험을 다른 대학생도 시험을 좀 많이 봤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시험 잘 보는 거하고 실력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어요. 시험 잘 보는 기술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실력이 좋아야 시험 잘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시험 보는 요령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는 요령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력은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시험은 결과 가지고 알 수 있죠. 그죠? 점수 가지고 알 수 있는 거고, 실력은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의사결정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를 딱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는지, 실력이 없는지, 그리고 의사결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서 가장 최적의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의사결정이잖아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게.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뭘 보는 거냐면,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 능력을 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암기하는 범위가 좀 넓고, 그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이 따기가 좀 힘든데, 범위가 넓으니까 당연히 따기가 힘들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여기 가장 어려운 게 1번하고 2번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3번, 4번은 어느 정도 이제 다 대응이 되는데, 1번, 2번은 좀, 왜냐면 1번은 이제 설계까지 다 포함해서 내용이 쭉 나오기 때문에 점수를 좀 올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하간에 자격증을 만약에 땄다, 그러면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은 CPL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들을 영상 올리기 전에 CPL 자격증이 무엇이고, 그리고 자격증 시험을 보실 때는 어떤 과목으로 시험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과 관련돼서는 언제 보고, 1년에 2번 본다고 했습니다. 5월달하고 11월달,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당연히 이제 뭐 접수는 3월달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9월달에 하고 하겠죠. 그리고 시험과 관련돼서 지금 과목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과목 구성은 당연히 이제 물류의 범위에 맞춰서 이제 과목 구성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CPL 자격증에 대해서 나는 이제 한번 저 자격증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이제 내가 지식 체계가 지금 이제 좀 갖춘 사람이다. 이런 걸 좀 보이고 싶고, 그리고 회사 안에서 물류 업무를 볼 때 우리 팀의 위상을 좀 올리고 싶고, 그런 분들에게 이 소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CPL 자격증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